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스트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지연 기자가 대타로 나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먼저 오늘 이제 초대 손님 모시기 전에 뉴스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장 먼저 점검해 볼까요? 오늘 그래도 플러스 났습니다. 우리 시장 플러스 났습니다. 코스피가 0.08% 올랐고요. 코스닥은 0.18%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두 시장에서 모두 샀어요. 코스피에서 한 2,100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 한 1,300억 원 좀 넘게 외국인이 사면서 오늘은 시장을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외국인이 산 게 12일 만입니다. 12일 만인가요? 네. 그동안 진짜 주구장창 팔아가지고 정말 어려웠었는데 네. 어제도 이제 어제 사실 이거 오늘 이 정도 오름폭이 뭐 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오늘 0.몇 퍼센트 뭐 이 정도 올랐으니까 네,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제만 해도 어제 코스피가 2.45% 빠졌거든요. 네. 코스닥은 3% 빠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올랐다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하루 쉬어가는 건가? 네.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네.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1.88% 다우 지수가 올랐고 나스닥은 2% 조금 넘게 올랐고 2.05% 그리고 S&P 500도 1.97% 거의 2% 가까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그 힘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 조금 받아서 조금 네. 플러스 난 정도였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도 1,438.9원, 1,438.9원. 이게 지금 1,7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1,500원은 네. 당연히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 봐요. 지금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570원 이후에 지금 최고치거든요. 근데 그때 1,570원이었는데 1,570원도 뚫어서 뭐 1,700원 전망도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외환 시장은 예측하기가 주가보다도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 어렵습니다. 워낙 얽혀 있는 게 많고 단순히 금융에 뭐 왔다 갔다 하는 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역으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는 무슨 것들도 꽤 많고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그렇죠. 보니까 뭐 뉴스에서 3분의 1,000만 원 벌었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반대편에서 누군가 3분의 1,000만 원을 잃었겠죠. 네. 이게 진짜로 환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철저하게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벌면 누군가 이렇게 확실하게 잃는 거죠. 네. 영국이 좀 흔들흔들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간밤에 영란은행이 시장에 개입을 선언하면서 조금 금융시장이 어제보다는 안정하지만은 워낙 불안한 심리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세를 찾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뉴스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나온 뉴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네네. 올 들어 이 수도권에서 팔린 아파트 10건 중 7건이 네. 6억 원 이하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뭐 아파트 시장 거래 절벽이라고 해도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좀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수도권만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이 54,1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73% 정도가 6억 원 미만이고요. 이건 서울 포함인가요?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포함입니다. 네. 금리가 이 오르는 상황에서 6억 원 이하는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뭐 디딤돌 대출,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상이 되고 또 서민 실수요자가 매수할 때 이 LTV가 완화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수요가 지금 쏠린 걸로 보입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잘 없죠.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동안 네. 뭐 신축 위주로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면서 6억 원 이하는 거의 뭐 10년을 넘긴 구축이거나 아니면 주거 전용 면적이 아주 작은 경우일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매매 계약으로 이뤄진 아파트 연식을 좀 보면 21년에서 30년 된 게 그게 제일 많았고요. 40%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5년 이하 가 된 게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수도권에는 이 양질의 주택을 사기 힘들어졌다 이런 걸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21년에서 30년이 많은 줄 아세요? 왜 많은 거죠? 30년이 넘어가면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값이 다시 그렇죠.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애매하거든요. 이게 재건축할 수도 없고 네. 애매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네요.
자, 다음 뉴스요. 네. 그다음에 뭐 기업들의 이제 체감 경기가 뭐 경기 안 좋다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1년 7개월 만에 이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쵸. 먼저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현재 뭐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또 전망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100을 기준으로 이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이다 보고 아래로 되면 경기 악화 이걸 뜻하는데요. 이 지수가 올 들어서 80대에서 지금 보시면 화면 보시면 뭐 80대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요. 처음으로 지금 이번 달에 처음으로 70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더 떨어져서 지금 78이 됐고요. 이게 이제 심리 지수죠. 그렇죠. 심리죠. 네. 전망이죠. 네네. 전망치고 판단, 그들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나온 지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난해 2월 이후에 1년 7개월 만에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100이 보통이다. 이라는 건데 지금 그쵸. 80도 낮았는데 더 내려와서 70이다. 네, 70대로 내려왔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이제 제조업 업황 이 BSI가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을 해서 74를 기록했고요. 네. 서비스업도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비제조업도 1포인트 내려갔고요.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9포인트 그리고 중소기업은 5포인트 떨어졌고요. 수출 내수 대기업이 더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근데 뭐 보면은 78이고요. 대기업은 78이고요. 중소기업은 5포인트 떨어져서 72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더 나빴었군요. 네, 원래도 나빴어요. 대기업이 더 나쁜 게 아니라 인제서야 대기업들은 좀 나쁜가라는 걸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출과 이 내수 기업별로 좀 보면은 각각 10포인트, 5포인트 떨어져서 76과 75로 비슷비슷해졌습니다. 수출이 많이 떨어졌죠.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더 나빠지고 있다. 네. 근데 사실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서 네. 물론 원자재 수입가는 되게 올라가서 이제 그게 부담이 되기는 하겠지만 기업에 따라서 네. 그 원자재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들은 수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물량도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뭐 이런 면들도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요. 분명 있긴 할 테지만 워낙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고 하니까 그렇죠. 뭐 기업들이 느끼게 이게 체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게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업들의 비중을 보면은 아무래도 뭐 우리가 알아서 여기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뭔가를 사와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가공을 하거나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재 부담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들이 좀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공인 회계사들도 이제 뭐 체감 경기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내는 그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CPA를 붙여서 CPA BSI라고 하는데요. CPA BSI요? 네, 네. 공인 회계사가 이제 CPA잖아요. 네, 전 처음 들어봤어요. CPA BSI는. 네, 네. 뭐 저도 그렇게 뭐 친근하진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이들도 네. 안 좋게 본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올해 3분기 BSI는 직전 분기보다 13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74를 기록을 했고요. 네. 4분기는 이거보다 더 암울할 거다 이렇게 네. 봐서 5포인트 더 떨어진 69로 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CPA 그 공인 회계사들이 네. 회계사 못 해먹겠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감사하고 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경기가 나쁠 것 같다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나빠질 그렇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이거군요. 봤고요. 네. 자기네들이 돈을 못 번다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수치가 이제 2020년 3분기 이후에 이제 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4분기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본 거는 4분기에 떨어질 거다 본 거는 이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악재로 꼽았습니다. 네. 겨울철 뭐 에너지 수요 저희가 앞으로 얘기도 하겠지만 네. 에너지 관련해서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불안정이 지속이 되고 또 고환율, 고물가, 이 삼고 현상, 고금리,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사실 뭐 불확실하죠. 지금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환율도 엄청 올랐는데 네. 이게 얼마나 더 오를 거냐에 대한 불확실함, 그렇죠. 불안감이 네. 이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기업들도 좀 투자 같은 거 유보하고 그러죠. 그렇죠. 예, 대기업들이 지금 네. 대형 투자 계획을 잇따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현대 오일뱅크가 3일 전에 3,600억 규모의 석유 제품 제조 설비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고요. 왜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투자를 이제 돈 좀 많은 중단을 회사인데 하고, 그래도. 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단하기로 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일에 네. 1,600억 규모의 자동차 시트 연료이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아, 시트 원료요. 네, 네. 네. 이것도 뭐 같은 이유에서일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업단에서 우리가 비용이 부담돼서 야 이거 못 짓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이거 지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면 팔릴까? 그렇죠. 네, 지금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수요가 네.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반도체 사업도 지금 투자 유보 사례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워낙 안 좋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SK 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시에 예정하고 있는 신공장 건설 계획을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가 이제 불황에 접어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용인시에다 이게 계획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네네. 2024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직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네. 그런 이제 미래 투자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환율 너무 높잖아요. 환율 때문에 이 해외 투자도 축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는 뭐 요즘 상당히 요 전까지 대체육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대체육에 네, 관심 근데 높죠. 관심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대체육 자회사인 베터푸드의 자본금을 절반을 줄이기로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네. 미국 애리조나의 신공장 착공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 보내면은 거기서 옛날에 이만큼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1,000만 원 보내면은 아이고야 환율이 높아지니까 이거 얼마 안 되는구나. 그렇죠. 돈을 더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완전 깎이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불안함이 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요. 다음 뉴스요? 네, 다음에는 이제 편의점에서 금 자판기가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금을 자판기에서 판다고요? 지금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네. 나가고 있죠. 저런 자판기인데, 네, 지금 그냥 금을 눌러서 자판기에서 사요? 키오스크에 사람들이? 그냥 눌러서 자판기, 우리나라? 네,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돈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원래도 편의점에서 금을 팔긴 팔았는데 편의점에 금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게 더 있죠. 신기한. 네, 더 원래는 신기한데? 브로셔 같은 걸 갖다 놓고 이제 골라서 사면은 이제 집에다 보내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그리고 또 한때 네. 장사를 했어요. 뭐 명절 때나 아니면 가정의 달 이런 특별한 기간에 장사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지금 바로 누르면 바로 금이 나오는 그런 자판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그래서 편의점은 생활 네. 필수품 같은 거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요즘 집도 팝니다.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집도 팔아요. 제가 부동산이에요, 편의점이? 그게 이미 지난해에 나왔는데요. 네. 지난해에 나왔는데 별별 거 다 판다라고 하면서 네. 편의점이 집도 팔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나만 그렇기 때문에 집도 팔고 있습니다. 그래 네. 금도 팔고 별걸 다 팝니다. 편의점에서 요즘. 근데 네. 이제 오늘 좀 달라진 거는 네. 편의점에 그 자판기가 설치됐다는 게 좀 달라진 그러네요. 거고요. 그래서 뭐 종류를 보면 한돈, 세돈, 5돈, 10돈짜리를 지금 총 4가지 종류를 살 수 있는데 네네. 기계 위쪽에 보면은 이제 당일 국제 금 시세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살 수 있는 금 가격은 매일 오전 11시에 이 국제 금 시세와 환율 같은 요인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네. 현재는 뭐 매장 5곳에서 하고 있는데 100군데로 더 늘릴 것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동네 금은방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네요. 그럼요. 저도 약간 좀 한번 가서 해볼까. 왜냐면 사람들이 네. 금을 어디서 사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직접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마 이런 금을 사서 어디다가 써요? 투자로? 그렇죠. 투자로 하기도 하고 뭐 선물도 할 수 있잖아요. 신기하네요. 네. 약간 우리나라가 무슨 인도인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금값이 요새 어때요? 네, 좀 사실, 올랐나요?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이 안전자산 사실 금이 상당히 안전자산인데 금값이 네. 이런 지금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금값은 달러로 표시하니까 그렇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사실 코인이랑 주식 뭐 위험할 때 위험 회피 랑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사실 돈이 금으로 몰리곤 했는데 금융위기가 사실 올 때. 네. 이번에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저 표를 좀
봐주시면 국제 금값이 지금 보통 딱 봐도 엄청 내려왔네요. 그렇죠. 저희 최고점 찍고 지금 완전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뉴욕 네. 상품거래소에 거래되는 금이 이제 선물 가격을 말을 하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3월 고점을 찍고 계속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지금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3월만 해도 이 뭐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쵸. 안전자산이 금이 이제 각광을 받다가 뭐 보도도 나왔어요. 앞으로도 이제 금 투자하라 뭐 이런 워낙 금 투자해라 뭐 이런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워낙 인플레가 지금 강하다 보니까 금리가 치솟으면서 그쵸. 달러 강세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달러 강세가 심하기 때문에 돈이 다 이쪽으로 쏠리면서 지금 금값이 주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좀 특이한 게 국내 금값을 보면요. 국내 금 시세를 보면 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국내 금 시세는 그 환율 이런 걸 반영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이제 사고 파는 달러 표시에 국제 금 시세가 있고 그거 환율을 적용해서 국내 금 시세가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금 시장에서 파는 국내 금 시장에서 파는 이제 한국 금값은 지금 국제 금값이랑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비교해서 지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저렇게 이제 차이가 한번 고점 찍고 쭉 내려가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환율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 거군요. 그렇죠. 금시세에서 이게 한국의 금시세에서는 이제 국제 금시세에다가 원화 대비 달러 가치,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상승분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또 원화 약세가 특히 심하고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게 이제 위험 회피 수요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금금 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좀 올리고 회피가 좀 됐네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 계신 분들은 금 산 게 망한 거지만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 위험 회피가 어느 정도 됐다는 게 확인이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봐야 될 주 경제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잠시 후에 신한금융투자 한세원 연구위원 모시고 우리 대체자산 에너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도 연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년 2개월 만에 2200선 아래로 내려갔고 환율은 연일 치솟아 곧 1,500원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율 주가가 종잡을 수 없이 움직였습니다. 환율은 거래 시작 직후 숨고르기를 하더니 아침 10시를 넘기면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1,440원을 넘기도 하면서 1,439.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1,500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1,500원 수준도 열어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오전 10시쯤부터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발을 빼면서 코스피는 2200선을 내줬고 코스닥은 3% 넘게 빠졌습니다. 상장 종목 10개 가운데 4개 이상이 1년 사이 최저 가격을 갈아치웠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면서 국내 기업들 3분기 실적도 꺾일 거란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들이고요. 경기 침체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신용 위기가 사실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정부가 치솟는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5조 원을 새로 투입하고 금융회사와 기금을 모아서 증시 안정용 펀드를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결국 대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나서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뒤 파운드화 가치는 역대 최저치인 1.03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결국 시장 개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매일 50억 파운드 규모의 국채를 사들이기로 긴급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영국 경제 전문가들은 고육지책이라 지적합니다. 국채를 매입해 돈을 풀면서도 동시에 금리까지 올리니 국가빚이 늘어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마저 성명을 내고 이례적으로 영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But it does smack of a bit of panic and frustration that the government isn't doing more to retreat away from these promises of mass
tax cuts because there are real worries that they could fuel inflation. 영국발 감세의 후폭풍은 미국으로도 전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까지 치솟았는데 미 국채금리가 4%를 넘은 건 14년 만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and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미국의 환율 급등으로 각국의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고 금리마저 올라 부채 위기도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허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을 노렸는데 UBC 신혜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서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똑같은 주소지라도 도로명 주소인 신주소와 집원 주소인 구주소 두 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소엔 세대주가 나오지만 구주소엔 세입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주소는 502호인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일동 같은 글자를 덧붙여 일동 502호로 발급받아도 없는 주소가 아니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역서가 나옵니다. 사기 일당은 이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먼저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들고 현금이 풍부한 노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노인들은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는 없는 만큼 돈을 떼일 리 없다고 판단해 억대의 돈을 서슴없이 빌려줬습니다. 현금 보유량이라든지 기타 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울산이라든지 양산 이쪽에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대부업자, 무동도 대부업자들 이런 사람 접근해가지고 무엇보다 사기 일당이 채권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건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엔 위조 방지띠나 홀로그램이 없어 위변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택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1월까지 국토부와 협업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본 이익 중 일부를 집주인이 정부에 내는 돈의 산정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됐습니다.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란 반응과 반대로 집주인들 이득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줄여서 재초환 제도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중에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정부가 걷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기준 금액과 제도가 16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현재는 이익이 3천만 원 이상 나오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1억 원까지 높일 방침입니다. 또 1억 1천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그중에 50%를 걷어들이는 부분도 손대서 3억 8천만 원이 넘을 때만 최고 구간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한 집에 오래 산 실소유자는 추가 감면을 해줍니다. 6년 이상 거주자부터 10% 감면을 받고 10년 이상 산 사람은 50%를 깎아줍니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현재 재초환 대상이 된 전국의 84개 단지 중에 절반 가까운 38곳은 부담금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담금이 1억 원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됐던 단지 수도 현재 19곳에서 5곳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데 입법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갚아야 할 신용카드값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를 쓰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결과 리볼빙 이용 규모가 매달 사상 최대치를 넘기더니 어느덧 7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을 쓰면 그만큼 담보대출을 덜 내주도록 제도가 바뀌자
예외를 인정받는 리볼빙으로 옮겨 타는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높은 이자입니다. 카드론 이자도 비싼데 리볼빙은 최고 18%까지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빚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이 잇따라 큰 폭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자 한국은행도 올해 안에 기준 금리를 1%포인트까지 더 인상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를 넘어섰고 변동과 신용대출 금리도 7%대가 눈앞인데 연말까지 8%는 기본이고 어디까지 더 오를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파른 물가 오름세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압력은 차주의 채무 상환 능력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만큼 기존 대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